자, 제가 오늘 일단 나갈 수업은 수능 기본 수업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하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 길게 하면은 내년 수능 때까지 공부할 거 아니냐? 그때까지 하는 모든 수업 중에서 오늘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 알겠지? 자, 항상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는 초반의 개념을 잡아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자, 일단 오늘 신입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하고 이제 앞으로 쭉 수능 수업을 진행할 건데 기존에 배웠던 수업과는 약간 차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놓고 약간 어색할 수 있어.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능 문제라고 하는 거의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수능이 총 몇 문제니? 영어 45문제가 돼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듣기 문제가 몇 문제야? 17문제야. 선생님 오늘 수업하면서 어떤 것부터 설명할 거냐면은 너희가 원하는 목표가 지금 여기서는 고3 때는 다 1, 2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3, 4등급을 원해서 너희가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단 말이야. 1, 2등급이 나와야 돼. 우리 일단은 2등급을 먼저 찍어야지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될 거. 고등학교 2학년 수준과 고3 모의고사의 수준 혹은 수능의 수준은 완전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영어 모의고사의 기준점은 고3 기준이 돼야 되고 학원에서 아마 8월 말 정도에 고등학교 2, 3학년 통합해서 모의고사 한번 보게 되겠죠? 그때 성적이 너희의 첫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나하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내년 3월달 모의고사에서 결국 너희가 1, 2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준점이야. 일단 너희가 영어를 원래 좀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목표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2등급이 목표라고 먼저 한번 쳐보자고. 알겠지? 우리가 항상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쫙 해줄 거예요. 일단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구성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보통 LC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원래 LC 파트가 뭐예요? 듣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듣기가 몇 문제냐면요, 총 17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듣기 모든 문제는요, 다 기본형의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준비할 때 듣기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듣기는 일단 무조건 다 맞고 시작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듣기 항상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맞아봤다 손? 없단 말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너희가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 쪽의 상위권 아이들과 경쟁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서울 쪽의 상위권 애들은 일단은 듣기를 먼저 다 맞고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듣기 기본형 문제라고 했어. 기본형 문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수학에서의 2점, 3점짜리의 문제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2, 3점짜리 문제 틀리는 아이가 1, 2등급 맞을 수 있니? 없단 말이야. 영어 듣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깔려있는 배점이 총 몇 점이냐면요, 바로 37점의 배점이 깔려있다는 거 기억해놔야 돼. 항상 이제는 수능 준비할 때는 리스닝 문제가 몇 문제고 여기에 딸려있는 배점이 몇 점인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바로 RC 파트가 됩니다. 자, RC 파트는요, 리딩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은 다 RC 파트의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 RC 파트에는요, 총 세 가지 문제라고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기본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요, 중급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 상급의 유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등급 컷이 나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너희가 기본 유형을 다 맞았다. 그럼 얘가 몇 등급이 되는 거야? 3등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중급 유형을 다 맞았다. 여기가 바로 2등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중급 유형에서 실수가 1개 정도 나오고 상급 유형에서 실수가 1~2개 정도가 나왔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등급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근데 우리는 봐봐. 나중에 선생님하고 모의고사 실제 고3거 실제 시험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여기하고 여기서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일단 너희들 니네 스스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듣기입니다. 듣기는요. 선생님이 수업 방법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 너희가 그냥 뭐만 해주면 돼? 매일매일 듣기만 꼬박꼬박 들어주면 돼. 다만 혹시라도 듣기가 약한 학생은 선생님이 어떻게 듣기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과 똑같이만 공부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런 문제. 일시부 입시, 분위기 신경. 그렇지? 그리고 글의 목적 문제. 보기 아니 국어인 영어 주제 관련 문제. 마지막 장문에서 43, 44, 45번 문제가 있거든. 장문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까지가 기본 유형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도 너희들이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돼. 물론 내가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은 2학년 때 한 번 정도는 설명해 줄 거야. 이게 잘냐?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실제 선생님하고 수업 때 맨날 배우는 건 뭐냐? 바로 이 두 개입니다. 금방 너하고 얘기했잖아. 1등급과 2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고3 때는 아마 반이 나뉠 거야. 고3 때는 3등급 준비반, 1, 2등급 준비반은 나뉘게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다 1, 2등급 준비반이야. 그럼 우리 여기 문제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되거든.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냐면요. 주제 관련 유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순서 관련 유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선생님하고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배울 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바로 주제 관련 유형이 되는 거고요. 수능 영어 리딩 문제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면요. 거의 60%를 차지하는 문제가 주제 관련 문제 유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 말고도 대부분 어휘 문제, 혹은 문장 삭제 유형, 빈칸 유형, 요약 유형 이런 모든 유형은 다 주제 관련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부터 수업할 거냐? 주제 관련 유형.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굳어있니? 내용이 뭐 어려웠어요 지금? 없잖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너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하고 처음에 개념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피드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만히 이렇게만 듣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성민이랑 지름이. 그러면은 너희는 내 수업을 듣기만 하는 거야. 개념 수업은 듣기만 해서는 안 돼. 너희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대화해야지만 분명히 너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첫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주제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신입생 아이들이 좀 많으니까 태경이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제가 뭐니? 글의 중심 내용. 성민이는? 글의 핵심. 비슷하게 지금 따라한 거 아니야? 승리였지, 승리는. 중요한 거, 요약한 거. 자, 우진이는? 자, 지금 봐봐. 너희가 지금 선생님이 동일하게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이 대답을 했단 말이지.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 자, 이렇게 너희가 하나의 주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능 문제 풀 수 있을까?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는 3이요, 4요, 5요, 6이요 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없단 말이야. 주제도 마찬가지야.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배우는 주제는 무조건 다 통일시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놔. 선생님하고 내가 너희한테 만약에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면요, 너는 항상 이제부터 이렇게 대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바로 핵심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핵심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작가가 독자에게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중심축이 되는 단어를 보통 핵심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세영이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세영 씨발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자, 일단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이 누구야? 이세영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지.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핵심어가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놔. 그리고 이 핵심어 파악하는 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해. 너희가 만약에 수능에서 1, 2등급 못 받는다. 내가 어떠한 지문이나 어떠한 보기항을 봤을 때 한 번의 핵심어가 뭔지 안 보이는 경우는 절대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놔. 자, 지금은 상당히 쉬운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야. 이세영 개새끼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세영이라고 하는 핵심을 뽑아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움직이는 운동역학에 대한 상반적 이해도. 자, 뭐야? 연식이. 그치? 움직이는 운동역학이 핵심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학업적인 표현이 나와도 너희는 항상 머릿속에서 핵심어라고 하는 걸 기억해놔야 돼요. 근데 핵심어만 가지고 있다고 다 주제가 되는 거냐?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부터 배우는 거야. 첫 번째 유형은 핵심어 말고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되냐? 입장이 존재해. 자, 꼭 기억해놔. 구성 요소야. 핵심어 혼자서는 주제가 될 수 없지만 핵심어와 뭐가 붙어 있으면은 입장이 붙어 있으면은 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해 두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문장을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학원에는 이세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야? 핵심어는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작가가 이 핵심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표현할 수 있어. 하나는 플러스라고 하는 긍정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정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입장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 학원에 이세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핵심어는 있지만 뭐가 없어? 입장이 없었단 말이야. 얘는 주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아까 얘기했던 이세영 개새끼는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완벽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어떠한 문장을 읽어.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주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핵심어만 나온다? 절대 주장이 될 수 없다. 주제가 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더 읽어봐야 되는 거야. 뭐가 나올 때까지? 입장이 나올 때까지 한 문장을 더 읽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해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제 유형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입장형의 주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지금 첫 번째 주제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입장형의 주제가 되는 거고요. 구성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가 있어? 핵심어가 있고 입장이 있어야지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주제 유형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핵심어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핵심어가 이렇게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어떤 작가가 독자한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핵심어를 두 개 뽑았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 핵심어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면은 핵심어 두 개를 뽑을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 아니야. 분명히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심을 뽑지 않았을까? 바로 이 관계는 항상 기억해놔야 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걸 얘기해. 이게 뭐냐면요.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좀 더 쉽게 얘기해준다면요. 핵심어 두 개가 나오게 된다면요. 항상 어떤 핵심어가 어떤 핵심어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계가 나와요. 얘가 그리고 이 관계 속에도 뭐가 존재할 거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추가적인 사항.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게 나와도 주제가 완성될 수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까지 덧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얘들도 똑같은 거야.
우리 학원에는 세영이와 선생님이 있다.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겁니다. 핵심어 두 개는 나와 있지. 근데 이 두 개의 상관관계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 학원에는 세영이와 선생님이 있는데 세영이의 수업 태도 때문에 선생님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핵심어 두 개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 있단 말이야. 세영이의 수업 태도가 선생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너희는 주제가 올바르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걸 보통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관계형의 주제라고 배우게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가장 대표적인 주제의 두 가지가 됩니다. 이해가요? 자, 다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두 가지는요, 관계형은 항상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요, 입장형의 주제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놔. 자, 쉽게 얘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세영이라는 아이가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거야. 그럼 우리 세영이가 선생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거야?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고 쳐보자. 자, 그럼 이걸 입장형으로 바꿔볼까요? 결국 세영이에 대해서 작가는 긍정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부정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야? 부정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이는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의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세영이가 선생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관계형 주제. 입장형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세영이에 대한 마이너스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교차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빈칸 문제나 혹은 어려운 문제에서 보기형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두 가지의 주제 경우가 있거든요. 자, 오늘 수업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개념 배우는 거야.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수업 듣고 있던 학생들 다 기억나겠지만 이번에 수업하면서 단단히 가져가야 돼요. 이걸 완벽하게 가져가야지 너희가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유형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유형은요, 핵심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이 핵심어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혹은 어떠한 특징이 나오고 있어. 자, 근데 만약에 이 핵심어에 대한 설명 특징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하는 긍정과 부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는 입장형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수업은 족같아요라고 했단 말이야. 선생님의 수업이라고 하는 핵심어가 있었고요. 족같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에 대한 특징 설명이야. 근데 이 특징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분명 붙어있지. 그럼 얘는 입장형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 뭐하고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야.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냥 밑에다 쓸게요. 이 설명과 특징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수업은 보기형 분석적인 수업이다라고 나왔다고 쳐보죠. 그럼 봐봐.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기형 분석적인 특징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보기형 분석이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구별이 안 되지.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설명형의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구분시킬 줄 알아야 돼요. 보자마자 이건 설명형, 이건 입장형, 이건 관계형인데 입장형으로 바꿀 수 있다까지 나와줘야 돼.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총 네 가지예요. 이번에도 핵심어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뭐가 나오냐면요, 핵심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보통 핵심어 두 개가 나온다면요,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관계형의 주제가 나올 건데 이번에는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경우가 있냐? 작가가 이 두 개 중에 입장을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핵심어와 B라고 하는 핵심어가 나왔을 때 A가 좋다, B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보통 우리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비교형의 우리가 주제라고 합니다.
비교형의 주제는 나중에 뭘로도 바꿀 수가 있냐면요. 입장형으로 또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선택했어. 핵심어 두 개가 나왔는데 얘보다는 얘가 좋대.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입장이야? 긍정의 입장이지. 여기에 대한 무슨 입장 될까? 부정의 입장이 될 거 아니야? 뭘로 바꿀 수 있어? 입장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기 개념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핵심어와 여기 핵심어는 보통 상반되어지는 핵심어가 나오지 않을까? 문맥상? 맞지? 그리고 둘 사이를 비교해서 하나의 입장을 선택한단 말이야.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여기에 대해서 긍정의 입장이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 부정의 입장이 나와야 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고 항상 최상위권 유형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쓰이는 핵심적인 개념이 쓰여. 뭐?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 금연에 대한 플러스 입장은 흡연에 대한 무슨 입장과 똑같다? 마이너스 입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너무나 쉬운 거잖아.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 1, 2등급 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생각보다 이거 분석하는 거 어렵습니다. 니네가 미리 기억해놔야 돼. 한 가지의 주제는 반여적인 반여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문맥상 남자와 여자가 상반되어지는 단어 나왔어. 남자에 대한 플러스 입장은 여자에 대한 뭐가 똑같다? 마이너스 입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 오늘 주제라고 하는 것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웠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당연히 얘가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나오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얘네보다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 3번과 4번은 두 개부터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하고 너희가 야 내가 너희한테 야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너희는 4개 중에 하나로 무조건 대답해주는 습관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야 이 글의 주제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요 이러이러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핵심어 이거에 대한 긍정 입장이에요. 핵심어 이거에 대한 마이너스 입장이에요. 핵심어 이게 이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거예요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나중에 보기형 분석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우선적 핵심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거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아마 생각하고 기존에 수업 듣던 학생은 얘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알겠죠? 자,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우리가 핵심어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때 우선적인 핵심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우선적인 핵심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어만 먼저 꼽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번 봐보자. 1번은요. 핵심어가 한 개밖에 안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우선적인 핵심어라고 할 것도 없지 않니? 무조건 얘가 중요한 핵심어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나와. 알겠죠? 얘가 나오게 되면은 두 가지 핵심어 중에서 더욱더 우선적인 핵심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런 거 한번 볼게. 자, A라고 하는 핵심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B라고 하는 핵심어가 나왔는데 A가 B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볼게요. 자, 항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냐면요. 원인과 무슨 관계? 결과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무슨 관계에 놓여져 있다? 원인과 결과 관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아마 한 다음 주 정도에 내가 너희들 동영상을 보내줄 거야. 알겠지? 그 동영상 수업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구문 독해에 대해서 수업해주는 영상이거든.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내용까지 전달해 줄 건데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 독해는 뭐야? 원인과 결과. 월등하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너희가 만약에 주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면 무조건 이 새끼는 1등급. 영어에서 다 필요 없어. 단어가 부족해도 무조건 1등급 찍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놔. 그만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때 우진이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원인과 결과가 있대. 원인이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결과요. 자, 성민이는? 원인이요? 승리는? 원인. 태경이는?
원인. 자, 그러니까 원인이 3명이지. 원인이 이겼겠네. 자, 항상 기억해둡니다. 원인과 결과가 나온다. 무조건 중요한 건 뭐다? 원인 중요해. 만약에 어떤 작가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쓴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의 열심히 하는 노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노력이 지금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노력이 뭐가 돼? 원인 되고 성공이 결과가 될 거 아니야? 작가는 성공하라는 얘기야? 노력하라는 얘기야? 노력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만약에 원인과 결과가 나왔어. 우선적인 핵심을 뽑아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력이었어. 여기 성공이었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된다? 바로 노력이. 됐습니까? 우리 우선적 핵심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약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 원인이 우선적인 핵심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관계형에서 나오는 거야. 입장형은 쉬운 거 알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형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입장형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얘를 핵심어로 놔두는 거고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력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입장형으로 얘기해봐. 노력에 대한 긍정 입장. 됐어? 이렇게 너희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너희들 절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 수업하면서 너희가 기억해놔. 너희가 외우는 단어, 너희가 공부하는 구문 독해는 다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딴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너희가 해석만 가지고 수능 문제 풀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단어만 가지고 수능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니네가 공부하는 단어와 너희가 공부하는 해석은 다 결론적으로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 근데 수업을 들어봤는데 지금 어려운 거 있나? 너무나 당연한 거지. 오늘 뭐 대단한 거 배웠어? 형이야, 박성민이었지? 대단해? 존나 어려워? 아니야,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항상 쉬운 걸 놓쳐서 못하는 거지. 니네가 해석할 때, 니네가 단어 외울 때 어떤 걸 분석하기 위해서 외우느냐, 이러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봐. 설명형. 자, 설명형은 뭐였냐면요, 핵심어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설명과 특징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가 바로 설명형의 주제가 되는 건데, 설명형의 주제에서는 써볼게요. 자, 핵심어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특징이 나온다고 봐볼게. 이때 중요한 우선적인 핵심은 얘는 이걸로.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의 수업은 보기형 분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봐보죠. 이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선생님이 지금 수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보기형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니네가 봐도 선생님 수업의 특징에서 보기형 분석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 아니야? 결국은 얘만 핵심어가 아닌 뭐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특징에서 나오는 단어가 우선적인 핵심어가 된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가요? 다만 우리 마지막에 4번 얘는요 어떤 것이 우선적인 핵심어가 되면 상관없는 거야. 봐봐. 자, 핵심어가 나왔어. 또 다른 핵심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얘네 두 개는 분명히 어떤 핵심어일 거냐면요, 상반되어지는 핵심어가 될 거야. 이때는 어떤 걸 우선적인 핵심어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우선적인 핵심어야. 알겠지? 자, 얘가 우선적인 핵심, 이렇게 나오셔보죠. 얘가 우선적인 핵심어야. 그럼 얘에 대한 무슨 입장? 플러스 입장. 근데 이걸 얘로 뽑아내면 얘가 만약에 우선적인 핵심하고 가볼까?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입장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입장이라고 뽑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이 보기형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나중에 설명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실제 영어 지문을 분석 못해서 틀리는 경우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주제 관련 문제에서. 주제 관련 모든 문제는 보기양 분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틀리는 거지 절대 지문을 분석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이 주제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보기양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선생님하고 어떤 거가 있느냐? 이런 주제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이 주제라고 하는 걸 글로써 옮길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글로 옮기게 되겠지. 이 글로 옮기는 과정이 결국은 어떤 걸 배우는 과정이냐면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지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야. 알겠죠? 항상 보통 작가는 독자한테 글을 쓸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만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세영이가 개새끼다라고 하는 걸 글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세영이는 개새끼야. 그래서 세영이는 개새끼야. 그래서 세영이는 개새끼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세영이를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조건 거기에 대한 뭘 제시해줘야 돼?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지만 글이 논리성 있게 완성이 된단 말이야. 자, 이걸 지문의 구성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자, 이 지문의 구성을 배울 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냐? 바로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 개념과 사례는요, 최상위권 문제 속에서 너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놔야 돼. 자, 우리 일단은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볼게요. 개념은 포괄적인 내용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괄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우리가 진술을 사례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이 있어요. 영어가 있습니다. 뭐가 개념입니까? 수능이 개념이고 영어가 뭐가 되는 거야? 사례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영어가 있어요. 문법이 있습니다. 뭐가 개념입니까? 영어가 개념이고 문법이 사례가 되는 거지. 자, 일단은 개념과 사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얘는 문맥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 요거 먼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핵심어가 나왔을 때 어떤 핵심어가 개념이고 어떤 핵심어가 사례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최근에 고3 최상위권 문제에서 나왔던 질문 한번 넣어야 돼요. 시장의 형성이 있고 시장의 실패가 있어요. 뭐가 개념이고 뭐가 사례예요?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최상위권 문제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 알겠죠? 극상위권 문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 극상위권 문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요, 수학에서 킬러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킬러 문제 몇 문제 나오니? 세 문제 나와요. 수학 킬러 문제가 세 문제야. 보통 29번, 30번, 그리고 21번이었나? 그렇지? 이 세 문제가 킬러 문제인데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봐보자. 시장의 형성이 있습니다. 이번엔 시장에 실패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었거든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자면요, 언제나 개념과 사례가 나왔을 때는요, 사례가 정답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뭐만 정답이야? 개념만이 정답이 돼요. 만약에 어떤 보기양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보기양 3번이었어. 내가 보기양 4번이었단 말이야. 이걸 빼놓고는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보기양이라고 쳐보죠. 그럼 둘 중에서 하나 정답 체킹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경우에 뭐가 개념이고 뭐가 사례일까? 생각보다 어렵지. 너희들 개념과 사례라고 하는 거 그냥 포괄적이네. 그냥 구체적이네. 이딴 식으로 공부하면요 최상위권 문제 하나도 못 맞죠. 완벽하게 너희가 모든 걸 구분시킬 줄 알아야 돼. 다시 한번, 개념은 뭐야? 더 큰 개념이야. 사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있으면요, 문법, 구문독해, 뭐 해석 이런 게 있을 거야. 뭐 해석,
아니면 뭐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단어도 있고. 그럼 봐봐. 이 단어, 구문 독해, 뭐 문법 같은 게 영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뭐가 되는 거야? 개념이 되는 거고 문법 같은 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안에서 더욱더 큰 개념은 얘가 큰 개념. 맞아? 얘는 분명히 시장에 실패가 있다는 건 모두 존재해. 시장에 성공도 존재하는 거지. 시장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눴어? 두 가지로 지금 나누는 거 맞아? 맞지? 그럼 얘가 큰 개념이지. 정답이 되겠어. 이게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최상위권 문제란 말이지. 결국 너희가 지금 수업하는 것들을 그냥 되게 말만 보면은 되게 쉬워 보여. 이거 공부하지 못해서 다 나와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는 내가 지금 한국말로 설명하잖아. 이게 뭐로 나올까? 영어로 나올 거야. 영어로 나왔을 때 보자마자 아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입장이네. 이게 관계네. 이게 이거에 영향 미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한눈에 보이면 다 있는 거야. 그걸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해가요? 자, 일단 자 지문의 구성은 항상 개념적인 내용과 사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냐 주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례 부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할까? 함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내겠잖아. 시장이 실패하고 시장이 형성하고 뭐가 정답이었어? 시장이 형성이 정답이었지. 그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시장의 실패가 지문 속에서 안 나왔을까? 야, 지문에서 시장이 실패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시장의 실패가 나오면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분명 시장의 실패 나왔겠지. 얘가 어디 부분 속에서 나왔을까? 사례적인 부분에서 나온 거야. 이걸 가지고 출제자는 뭘 만들어낸다? 함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무조건 그냥 이 두 가지 구별시켜줘야겠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문의 구성을 살펴볼 겁니다. 너희가 아마 중학교 과정 때 국어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두괄식과 미괄식이라고 하는 거 배운 적 있니? 두괄식이 뭐였어? 작가가 주장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얘기하는 걸 보통 두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는 뭐가 있어요? 미괄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미괄식은 뭔데? 작가가 뒷받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야? 주제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야. 두괄식과 미괄식이 존재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수능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요 학교나 딱 학원에서 잘못 배워오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우는 경향이 있거든. 완전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걔 쓰레기 같은 새끼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수능에 대해서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주제문은 지문에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놔. 다만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배우는 것은 주제문이 나올 가망성이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이 나왔다는 건 뭘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야? 주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야. 자, 주제 얘기했을 때 뭐야? 뒷받침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뒷받침은 다 뭐가 된다? 사례로서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써도 글의 논리성은 완벽한 거야. 자기가 주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자, 선생님 봐보자.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쳐보자고요. 맞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까지 제시를 해준 거야. 나는 할 거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경현이가 존나 병신인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얘가 왠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작가가 생각하는 거지.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주장을 완벽하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냐? 바로 개념이 한 번 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 과정이야. 지금 얘기한 것들도 잘 기억해놔야 돼. 지문의 구성 되게 중요하거든. 자, 이때 마지막에 나온 단어는 이 새끼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나왔어. 나왔으면은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일단은 봐봐.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맞지? 근데 여기에 나온 표현이 쉬울까? 마지막에 나온 표현이 쉬울까? 방금 전에 내가 이거 마지막에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야. 혹시라도 독자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준다고 했었지.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때 좀 더 쉽게 설명할까? 어렵게 설명할까? 좀 더 쉽게 설명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개념이 나오게 된다면 얘는 아주 쉬운 지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잖아.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 볼 거야? 수능에서 그럴 시간이 어딨어. 늘 수능 문제에서 내가 아까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이제 쉬운 문제부터 막 수업할 줄 거란 말이야. 자, 너희 기억해 놓는 거 수능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맞지? 만약에 국어 모의고사를 30시간 안에 풀어가라고 하면 다 1등인 거야. 그러지 않을까? 국어 모의고사가 80분이라고 하는 제한되어 있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는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실수가 나온단 말이지. 영어도 똑같아요. 만약에 시간이 30시간이 지워진다면요, 너희가 암만 단어가 약해도 문제 풀 수 있어. 이해가? 모르는 단어 다 빼고 아는 단어만 가지고도 내용을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봐서 이거 개념이구나, 이거 사례구나, 이거 개념이구나 이렇게 분석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개념이 나온다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 증거가 바로 뭐로 나오는 거냐? 기억해라. 연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연결사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설명할 건데, 연결사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출제자가 너희한테 던져주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어떤 지문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문 미부분이라고 해보자. 문 미부분에 여기에 이러한 연결사가 있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해주는 연결사. 어떤 것들? So, therefore, thus, as a result, consequently.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사야. 이런 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거야. 아, 작가가 한 번 더 마지막 뭘 얘기해주고 있다?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럼 무조건 여기만 보는 거야. 알겠어? 아니면 여기 뭐가 나올 때 되냐면요, 재진술의 연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진술의 연결사는 뭘까요?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건데,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뭐 name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즉, 이런 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요, 얘는 작가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개념을 언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두고, 출제자도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온 개념만 분석하면 너희는 이 문제를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여기 사이에는 연결사 들어갈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개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례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석해보면 너희가 차이점을 알 수 있거든. 왜냐면 여기는 무슨 단어가 나올까? 포괄적인 단어가 나오겠죠. 얘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 한눈에 얘는 개념이고 얘는 사례라고 하는 걸 확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또 한 번의 연결사거든. 그럼 어떤 연결사가 나오는 거냐? 여기에 바로 예시의 연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시의 연결사라고 하는 거예요? For example이라고 하는 거야. For instance도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만약에 지문을 봤어. 지문을 쭉 보는데 여기에 For example이 나왔어. 얘는 출제자가 너희한테 첫 번째 개념의 부분을 아예 지정해줘.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이 여기 나올 때도 있고 여기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얘는 개념이 얼마큼이야? 이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왔어. For example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개념이 얼마큼이야? 이만큼이라는 얘기지. 얘는 최소한 두세 문장을 분석해야지만 정답을 맞힐 수 있다는 거야.
이는 한 문장만 올바르게 분석해도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출제자가 너희한테 제시해 줍니다. 영어에서는요, 연결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나면요, 지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단 말이야. 연결사는 너희들 뭐라고 기억해놓는데 출제자가 너희한테 제시해주는 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지문의 구성을 배웠어요. 이런 걸 보통 나중에 개사기의 지문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지문의 구성이 됩니다. 그렇지? 자, 이번엔 두 번째도 한번 배워볼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사례가 먼저 나오는 거야. 뒷받침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때가 있냐? 바로 당연히 개념이 나와야겠지. 맞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 사이에 연결사를 굳이 집어넣고자 한다면 뭐가 나올 수 있다? 똑같이 결론 아니면은 재진술의 연결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례로 시작하는 지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 첫 번째는요, 작가의 경험으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보통 작가라고 하는 건 지문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니? I라고 등장하거든? 내가 예전에 어떤 연구실에 있었다. 내가 예전에 어떠한 바닷가에 있었다. 이거 작가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작가의 경험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은 사례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작가의 경험으로 먼저 시작하는 지문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사례로 시작하는 건 뭐냐? 바로 실연조의 지문. 자, 이 실연조라고 하는 것은요, 실험, 연구, 조사 지문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제 뭐 내신 대비 때나 뭐 할 때 모의고사 지문 많이 봤으니까 이런 지문 나온단 말이지. 어떤 대학교에서 무슨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지문 본 적 있어? 맞지? 어떤 대학교에서 무슨 교수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다. 이거 다 무슨 거야? 실험, 연구, 조사 지문이야. 근데 봐보자. 너희가 작가야. 실험, 연구, 조사를 왜 썼을까? 나의 주장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야?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 실험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체적으로 실험의 시작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 실험의 시작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보통 소개가 나옵니다. 연구자의 소개라든지 혹은 피실험자라는 게 있거든요. 피실험자가 누구예요? 실험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실험의 대상에 대한 소개가 나와. 여기는 주제가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사례적인 부분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실험의 과정이 나옵니다. 실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변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자, 변인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변인은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무엇을? 결과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보통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결과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변인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순서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해지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회법문에서 주제 관련 유형과 순서 관련 유형이 있다고 했었지. 이 실연조는 주제 관련 지문에서도 중요하지만 순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지? 이때 변인이 중간 과정에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선생님이 담배를 한 가지 폈어.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선생님이 담배를 갑자기 20가지를 연속해서 폈어. 너무 행복한 거야. 자, 이때 결과를 바꾸는 요인은 뭐예요? 흡연량이지. 결국 흡연량이 뭐가 된다? 변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실험에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 이 실험의 결과가 그 결국 뭐가 있는 거야? 주제가 담겨져 있는 부분. 만약에 봐보자. 얘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사례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개념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 어떤 지문을 분석해야 되는데 갑자기 첫 번째 어떤 대학에 무슨 연구자 나왔어. 너희는 무조건 뭐만 찾으면 돼? 실험의 결과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 지문은 1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지문의 구성을 봤을 때 실험의 결과는 앞에 부분에 나올까 뒤에 부분에 나올까? 뒤에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꼭 뒤에 부분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뒤에 부분에 많이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실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배워놔야 되거든. 그런 표현을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겠지만 보통 이런 거야. They found them. 그들은 that 이하를 발견했다. They showed them. 그들은 that 이하를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 어떠한 연구자가 어떤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여주거나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에 바로 뭐가 존재한다? 주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런 거 보통 실현조라고 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거 선생님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거는 나중에 순서 관련 유형에서도 너희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왜? 순서에서 실험의 시작과 실험의 과정과 실험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순서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하고 삽입 문제가 보통 순서 관련 유형에 순서별,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 두 가지가 요즘에 나오는 극상위권의 문장에 많이 들어가요. 거기까지 나중에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놓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래는 네 번째 유형도 있는데 네 번째 유형은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거든. 세 번째 유형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개념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역접의 연결사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뭐가 나오냐면 또 한 번 여기다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봐보자. 보통 역접이라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할 거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게 벗이니까 벗을 한번 써볼게요. 벗과 however 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의 내용과 여기의 내용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역접, 상반되고 있는 거지. 작가는 앞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뒤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뒤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기억하는데 이때 여기 개념과 여기의 개념 뭐가 된다? 상반되어진다. 그리고 작가는 어떤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조기법을 통한 강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알죠? 그리고 이러한 대조기법을 통한 강조는요, 미친 듯이 이제 이거 말고 다양한 대조기법을 통한 강조라고 하는 걸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하게 될 건데, 하나하나 주제문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나왔어. 지금 끝날까? 자, 개념 나왔지? 이제 뭐 나와야 돼?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사례가 나와야 돼. 됐습니까? 마지막에 또 한 번 뭐도 나올 수 있어? 개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다만 이때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인텔 1번과 3번에서는요, 마지막에 개념이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번과 3번 중에서 한 번 더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건 몇 번입니까? 왜? 이유 없이 얘기했어요? 왜? 물어보잖아. 맨 처음에 나온 개념하고 또 마지막에 나온 개념하고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세연. 왜? 전혀 지금 훨씬 못하는 거죠. 생각 좀 해봐. 너희들 영어 수능, 모의고사 영어 지문 본 적 있지? 영어 지문의 길이가 어때요? 이만큼 길이. 이게 국어 비문학하고 영어 지문하고 뭐가 더 길어? 국어 비문학 훨씬 더 길지 않아요? 영어는요, 보통 한 지문이 한 7에서 8문장? 적게는 뭐 4문장,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자, 우리 얘는 한정되어진 문장의 개수를 갖고 있어. 얘는 벌써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2문장 썼어. 여기 한 2문장 썼어. 여기 한 또 2문장 썼다고 쳐봐. 거의 문장의 개수가 거의 꽉 차져 있지. 맞지? 얘는 아직 여유가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개념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뭐야?
얘가 이런 것도 이렇게 기억해. 결국 우리는 모든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요, 수능의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능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너희가 생각해야 될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은 거고요. 다만 우리는 뭐 얘가 나오든지 말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뭐야? 여기에 뭐가 나온다면은 결론 아니면은 재진술이 나옵니다. 맞아요? 여기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예시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여기에 예시가 나온다면 사례와 개념을 나누는 것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지문의 구성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는 자 지금 봐봐. 이렇게 얘기해볼게. 1번, 2번, 3번에서 3번을 잘 봐보자. 역점이 나오면은요, 얘는 대조기법을 통한 강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가 되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작가가 뭔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우리 역점만 파악하면 중요한 정답 나오겠지. 근데 역점은 문제에 많이 나올까, 문미에 많이 나올까? 이것만 봐. 그냥 어디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렇지. 문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지문의 구성을 봐야 돼. 다만 지금의 문제는 좀 애매해. 얘가 안 나온다고 치고 역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지문을 이렇게 놔둬서 지문을 반으로 쪼개. 그리고 여기 부분에 만약에 역점이 존재한다면 주제를 변환시킬 수 있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역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역점 나왔어. 얘는 주제를 변환시키는 역점이기보다는 사례 속에서 나오는 역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지. 사례 속에서의 역점은 함정이야. 기억해놔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개념에서의 역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기억해놔야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제라고 하는 것과 지문의 구성에 대한 수업이 됩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너희가 초반 부분에 이걸 완벽하게 집어넣지 않으면요, 한면에 영어 지문이 보이지 않고 보기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요, 선생님하고 하는 모든 수능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 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봤어요? 어렵냐? 어렵지는 않죠? 선생님 솔직히 수업하는 건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씨발 당연한 거야. 나는 당연한 걸 너희한테 뭐 해주는 것 뿐이야? 정리해 주는 것 뿐이야. 다만 수능 영어에 알맞게 정리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자. 선생님 이제 오늘 기본 수업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데, 자, 선생님 주제라고 하는 거 분명히 배웠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만약에 내가 주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먼저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우선적인 핵심을 뽑아낸다는 거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냥 주제 관련 문제에서는요, 왜 중요한 거냐? 너희는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하고 문제 풀 거야? 그럴 시간 안 나와. 너희들 영어 시험 문제가 총 45문제잖아. 그때 보통 듣기가 20분 정도 걸리거든. 17분에서 한 18분 걸려요. 마킹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마킹 시간도 한 3, 4분 잡아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50분 안에 28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얼마큼이요? 1분 30초 정도? 한 40초 정도 걸린단 말이지? 생각 한번 해봐. 빈칸 문제도 있어. 그렇지? 순서 관련 문제도 있어. 장문 문제도 있단 말이야. 어법도 있고 어휘도 있어. 상식적으로 전체 지문을 다 읽고선 문제를 풀어내는데 보기양도 영어야. 맞지? 대부분? 야, 이거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어? 안 나와. 그럼 우리 애시당초에 수능 문제를 만드는 모든 출제위원은 너희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전체 지문을 다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출제자의 요구에 따라서 주제 관련 문제라고 한다면은 주제가 나오는 핵심 부분을 얼만큼 빠르게 찾고 얼만큼 빠르게 이걸 통해서 분석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애시당초. 야, 그렇게 만든 시험인데 해석만 주구장창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것도 좀 만들 수 있니? 없는 거야. 일단 시간 내에 문제 먼저 다 푸는 연습을 꼭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하겠죠.
맞아. 왜?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사례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뭐만 보면 돼? 개념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는 거야. 개념 죽었다 끝났다. 이해합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요걸 지우고 나서 이제 뭐 배울 거냐. 자, 지금 선생님이 농담으로 내가 고3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3이면 뭐냐, 예를 들어서 내일 모의고사 본다? 그럼 내일 모의고사 볼 때는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숨도 어떻게 쉬라고 하니? 이렇게 해야 돼. 핵변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 이게 핵심어 변환의 줄임말이야. 핵변이라고도 불러요. 생각하고 미친 듯이 중요한 거야. 수능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핵심어 변환에서 시작해서 핵심어 변환으로 끝난다라고 기억해. 자, 그리고 이 핵심어 변환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해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제 이 핵심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자유자재로 분석할 수 있다. 너희는 벌써 1등. 수능 영어 딴 거 없어. 이거 어렵지 않았잖아. 그치? 이거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가 핵심어 변환을 지문에서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어. 너희는 무조건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중요한 건데 핵심어 변환이 뭐고 이 핵심어 변환이 왜 수능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의 구성을 봐볼게요. 지문의 구성을 보면요, 일단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맞지?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는 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맞죠? 얘하고 뭐가 돼야 돼? 상반돼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하고 똑같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근데 여기에 나왔던 단어적인 표현과 여기에 나왔던 단어적인 표현이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가 나와. 이러한 질문 나올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세영이는 착하다? 음악 산 썼어. 따라서 세영이는 착하다. 이게 글이야? 이건 너희가 써도 그거보다 잘 쓸 거 아니야. 야, 예를 들어서 수능 지문을 쓸 수 있는 작가들 정도면은요, 상당히 난이도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쓰겠지. 이럴 때는요, 여기에 나왔던 단어와 여기에 나왔던 단어와 똑같이 쓰면 없다는 것이. 그럼 분명히 단어 자체는 바뀌겠지. 하지만 문맥상 의미는 바꾸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핵심어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 봐볼게요. 내가 맨날 자주 예를 드는 건 이겁니다. 커피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는 좋다라고 하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 다음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음식이라고 한번 해보죠. 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음식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커피가 되는 거 맞아요? 그치? 절대 커피는 뭐마다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너무나 단조로워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쓸 줄 아는 모든 작가는요, 핵심어 변환을 처음부터 생각하고서 글을 쓰게 돼요. 혹시 영문학과 갈 사람 있어요? 에이, 씨부라 없네. 매년 한 명씩 나왔는데 혹시 자기 국문학과 가겠다. 글 쓸 일은 평생 없겠네요. 만약에 너희가 영문학과와 혹은 국문학과 가서 글 쓰는 방법을 배운다면요,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핵심어 변환. 그렇죠?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요, paraphrasing method라고 해서 이 paraphrasing 핵심어 변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법을 먼저 배우는 건데 그게 바로 핵심어 변환이야. 한번 써볼게. 핵심어 변환은 단어 표현은 뭐 한 거야? 다른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문맥상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 한 거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바로 핵심어 변환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 핵심어 변환은요, 크게 세 가지의 핵심어 변환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세 개를 너희는 자유자재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야. 자, 그 세 가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핵심어 변환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동의어식의 핵심어 변환이 됩니다. 가장 쉬운 핵심어 변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박성민 그 새끼. 그냥 그 새끼가 박성민을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이러한 핵심어 변환을 찾지 못하면 거의 바보가 되는 거야. 사과, 과일. 맞아요? 그치? 핸드폰, 아이폰. 뭐가 되는 거야? 동의어식의 핵심어 변환이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핵심어 변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바로 문장식 구절식의 핵심어 변환이 됩니다. 내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커피는 좋다라고 하는 게 주제라고 했다고 쳐보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쳐보죠. 자, 커피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좀 길게 느렸지. 근데 이 길게 느린 걸 너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커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아, 지금 중요한 거 배웠어? 아주 긴 문장이나 구절을 너희는 방금 핵심어 변환을 이용한다면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바로 수학에서 뭐하고 똑같은 거야? 바로 치환 기법과 똑같은 거야. 얘들 수학에서 치환을 해. 어떤 긴 수식을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영어도 똑같은 거야. 핵심어 변환에서 문장식이나 구절식의 핵심어 변환을 올바르게 이용한다는 것은요, 치환을 통해서 바로 뭐 하는 기법이 되는 거냐? 너희가 속독하는 기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수능에서 주기정치 해석하는 거 아니야? 어떤 게 딱 나와서 아 이거 핵심어 변환이구나. 아 커피네 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면은 그 뒤에 좋다라고 하는 게 바뀔 수 있어. 방금 커피는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그 기호식품은 인간의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인간의 신진대사 활동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 좋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이 만약에 길게 나온 거야. 아, 길게 나와도 커피는 좋은 거는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엄청나게 빠르게 구문독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중요하겠네요. 공부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반여식의 핵심어 변환이고요. 얘가 보통 최상권 문제는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반여식의 핵심어 변환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여식의 핵심어 변환은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좀 더 논리성에 대한 걸 배울 건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A라고 하는 문장이 이렇게 등장했다고 쳐볼게. 알겠지? 그리고 B라고 하는 문장이 등장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얘가 하나의 핵심어였고 얘도 하나의 핵심어였습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역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역접이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앞문장과 뒷문장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논리성이야. 나중에 순서 관련 문제에서 미친 듯이 중요하겠습니다. 얘네 생각보다 월등하게 중요해. 다시 한번.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역접의 연결사가 없어. 무조건 두 내용은 어떤 내용 나와야 돼?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얘가 근데 A의 단어와 B의 단어가 서로 상반되어진 단어가 나온 거야. 일단은 상반되어진 단어가 나왔어. 그럼 이 뒤에 뭐가 바뀌면 이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 될까? 그렇지.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문장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흡연에 대한 긍정의 입장은 뭐하고 똑같다? 금연에 대한 부정의 입장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이 두 개의 단어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반여적인 관계가 나와야지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놔야 돼. 이게 바로 반여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만약에 지문 속에서는요. 핵심어 A에 대한 플러스 입장이 나왔다고 쳐보자. 근데 우리가 복양에서는 이거하고 반영이 B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B에 대한 플러스 입장 나왔어.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반대 아니야? 선생님 지금 이해 갔어? 무슨 이해 가니? 근데 여기 갑자기 2번에서 핵심어 B가 나왔는데 A하고 상반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 입장이 나왔어. 얘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생각보다 잘안 돼. 알겠지? 분명히 너희가 미리 핵심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 너무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니네가 봐도 그래서 핵심어 A가 나왔어. 핵심어 A가 나왔어. 이 문제는 너무나 쉽지 않은 거야. 얘가 최상위권 문제라고 하면요. 이게 아닌 반응을 통해서 정답을 맞춰내는 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우리 반면 핵심어 변환 다시 한번 기억해놔야 돼.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흡연에 대한 플러스는 금연에 대한 마이너스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진짜 많이 한다는 건 선생님은 어떤 문제를 너희한테 풀어줄 때 난이도를 신경 쓰지 않아.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풀어준단 말이지. 이때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항상 나오게 될 개념은 반여적인 핵심어 변환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그냥 아예 이런 지금 오늘 배운 개념은 장착해놔. 그래서 이거 반여식 한번 써보면은 A에 대한 플러스 입장, B 수계가 상반된다. 얘는 마이너스 입장. 이러면은 똑같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역점이 있어. 역점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B에 대한 플러스가 나오면 되겠지. 이걸 통해서 나중에 순서 문제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생각하고 기본적인 수업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수업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수업의 중요도는요, 너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인식하게 될 거야.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해. 내가 너희한테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보통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시 준비하는 학생도 온단 말이지. 오늘 방학 프로그램의 첫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3 과정을 나간단 말이에요. 자, 고3 과정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개념을 배웠어. 이 개념을 너희가 누군가한테 완벽하게 설명해 줄 정도가 돼야지만 올바르게 공부하라. 절대 이거 하지 마. 필기만 공부하지 마세요. 필기만 공부하면 이 새끼는 하위권이에요. 이해가? 선생님은 필기는 뭘까요? 선생님의 수업을 기억나게 해주는 상기물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 너희들 필기를 공부하면은 선생님의 수업을 기억 못할 수가 있어. 선생님의 수업까지 다 기억해놔요. 누군가한테 야, 지문의 구성은 뭔지 알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연결사도 쓰일 수 있어. 연결사를 쓰였다는 것은 출제자가 너희한테 힌트 주는 거야. 이러이러한 힌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 주제는 이런 거야. 근데 봐봐.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이래야지만 너희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주제용이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원장이잖아요. 그치?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다 커리큘럼 짜집니다. 알겠죠? 아마 지금 이제 우진이도 나하고 좀 더 상담도 해야 되고 이제 태경이 마찬가지야. 다 선생님하고 이제 성민이를 상담을 할 건데 선생님이 꼭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과탐, 사탐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과탐과 사탐은 개념이 많지. 맞잖아요. 수학은 개념이 제일 적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과탐하고 사탐의 개념이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냐? 개념의 필기만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너희들 탐구는 무조건 몇 등급? 1등급 맞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 수업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보고 1년 반 남았잖아요. 자, 1년 반 동안 커피 가져왔어. 홍수야, 커피 갖다 줄래요? 자, 선생님이 1년 반 동안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는 건 절대 건방지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우진이하고 승리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니네가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인서울의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 인서울의 좋은 대학을 수시에서 하는 아이도 있단 말이지. 그치? 수시를 통해서 가는 아이도 있어. 걔네가 3년 동안 공부할 시간을 똑같이 준비해. 1년 반 동안. 예를 들어 태경이가 중경외시 이상 가고 싶어. 니네 학교에서 중경외시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요, 보통 내신 등급이 1.4 정도가 필요해. 맞지? 그럼 1.45 정도가 맞는 그 아이가 엄밀히 얘기하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공부 양이 있을 거야. 그 공부량을 너희는 1년 반 안에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대입의 과정이 됩니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수시든 정시든 똑같은 거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수시하고 정시를 다르게 생각하지만 수시하고 정시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내가 수시가 유리해야 되면 수시로 가는 거야. 다만 우리가 왜 지금 수시한가? 나의 수시의 한계성이 벌써 드러났기 때문 아니냐? 수시에서는 몇 시간 이거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궁금한 문제 알아? 정시 준비할 때 그냥 정시 성적에 맞춰서 가요. 이거는 수시하고 다르게 보고 있어. 머릿속에 기억해놔. 정시는 학교 문제 정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 꼭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이 이거 끊어도 돼요.